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한때 북한의 권력 승계자로 여겨지기도 했던 김정일의 장남 김정남이 독살됐습니다. 세계 언론도 말레이시아 현지와 한국 보도를 인용해 전합니다. 북한의 세습죄를 공개적으로 비난해온 김정남이 남한에 몸을 맡길 수도 있다는 한국 언론의 보도가 김정은을 분노하게 했다는 전문가의 말도 들립니다. 미국은 자칫 큰 정치 소용돌이가 시작될 수도 있는 처지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구성되기 전에 러시아와 부적절한 접촉을 한 사실을 숨긴 국가안보보좌관은 결국 사임했습니다. MBC 방송은 이란 콘트라 이후 최대 정치 스캔들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안보보좌관 사임이 진짜 뉴스가 아니라 비밀이 새어나가는 것이라고 트윗하면서 북한 이슈를 또 언급했습니다. 진짜 문제는 대통령이 언제 알았고 무엇을 알았는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다시 최저로 내려갔습니다. 잡지 포린 팔러시는 러시아가 트럼프 대통령이 암살될 가능성을 우려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방카 트럼프가 대통령 아버지와 캐나다 총리를 옆에 세우고 대통령 책상에 앉아 찍은 사진을 트위터에 올려 논란입니다. 버지니아주 연방판사도 트럼프 대통령 이민 행정명령 금지 판결을 내렸습니다. 홀세일 인플레이션이 크게 올라 이자율 인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파키스탄은 발렌타인데이를 법으로 금지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회사 버거킹은 이스라엘에서 어덜트 밀에 어덜트 토이를 끼운 발렌타인스데이 밀을 팝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희신입니다. 세계의 모든 언론이 주로 사건이 발생한 현지 말레이시아와 한국 언론을 인용을 해서 전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조금씩 세계의 전문가들의 의견이 들어갑니다. 먼저 김정남의 독살 소식부터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올해 나이가 45살이고 2001년도였었죠. 이 도쿄에 가짜 여권으로 디즈니랜드 간다면서 입국하려다가 거부된 그 일이 아니었다면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김정일의 승계자일 것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2008년도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심장마비를 일으키고 그때부터 그 디즈니랜드 사건 등으로 인해서 막내 아들인 김정은이 승계 작업을 했고 그 이후에는 이제 마카오라든가 워낙에 갬블을 좋아하니까는요. 아니면 중국 어떤 전문가는 마카오 이런 곳에 살고 많이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싱가포르에 살았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결국은 2명의 여자 용의자에 의해서 독침에 맞아서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수사관들이 제일 먼저 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그리고 2명의 용의자는 택시를 타고 탈출했는데 당연히 이제 지금 이 2명의 용의자가 북한 요원이다 하는 얘기들이 많이 들립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아버지는 같고 어머니는 다른 김정남도 김정은처럼 어렸을 때 스위스에서 공부를 하고 했습니다. 북한의 가계도를 보면은 워낙에 김정남의 어머니인 성혜림을 김일성 전 주석이 김정일의 아버지가 끝까지 인정을 하지 않았죠. 김정일이 그렇게 성혜림을 사랑했다 하더라도 성혜림이 배우 출신이지만 그 전에 한국에서 출생을 했잖아요. 경상남도에서 갑부의 딸로 태어나서 한국에서 서울사대 부속 초등학교도 졸업하고 풍문여중으로 진학을 했는데 아버지 성유경이 한국전쟁 무렵에 결국은 월북을 한 사람이죠. 그래서 지금 아직도 남한에는 성혜림의 친척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혜림의 아들이 김정남인데 김정남이 처음에는 아버지 김정일이 누구를 후계자로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본인 별로 정치에 관심도 없고 아버지가
결정하는 것을 따르겠다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김정은이 권력을 잡고 나서 여러 그 세계 언론과의 인터뷰, 특히 이제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에 대해서 실제적인 그 비난을 많이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북한이 개혁을 하지 않으면 붕괴한다. 그리고 또 북한이 개혁을 하면은 그 왕조 일가가 무너진다. 또 이제 이미 이제는 그 스탈린 그런 정책이 통용되는 시대가 아니고 왕조 일가가 통용되는 시대가 아니다 하는 것을 김정은이 권력을 잡고 나서 뭐 일본의 여러 뭐 신문 등등과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김정은이 그 엄마가 다른 이 형에 대해서 굉장히 그 뭐 불안감도 있었고 또 그 분노하기도 했고 게다 대고 오늘 아침 그 뉴욕 타임스가 보도하기를 이 김씨 집안을 그 연구하는 학자의 말을 인용을 해서 최근에 한국에서 김정남이 결국은 남한으로 갈 것이다. 그 어머니 쪽에 뭐 친척들도 있고 하는 그런 보도가 나온 뒤에 그 동생인 그 김정은이 그 아버지만 갖고 굉장히 그 분노를 했다고 그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같은 일들 뭐 2011년에도 김정남의 그 암살 시도가 있었죠. 그 당시에 이제 실제로 그런 일에 가담을 했었다 하고 얘기를 한 증언도 있었고 그리고 그때는 이제 택시 기사를 말하자면 청부 살해자로 고용을 해서 이 김정남을 치어서 죽게 하려고 했다. 이런 증언까지도 많이 나왔었고요. 결국은 이제 김정남이 이렇게 말레이시아에서 독침을 맞아서 숨지고 말았는데 아들이 있잖아요. 김한솔이 있죠. 이 아들도 해외에서 많이 공부를 했고 아버지는 그 정치에 관심이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왔었는데 지금 그 김한솔 그 행방 이런 것들도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그만큼 그 김정은이 들어와서 모든 그 숙청 작업 지금까지 있었던 그런 것들 심지어 그 자신의 교육부라든가 말하자면 그 남한식으로 국방장관 정보 간부도 뭔가가 그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면은 과감하게 그 숙청을 했었던 그런 그것과 연관이 돼서 결국은 그 어머니가 다른 형까지 완전히 그 독살을 했다.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 전문가들이 많이 그 있는 것이죠. 이제 그 김정은은 그래도 그동안 그 살아생전에 계속 그 해외 여행을 굉장히 그 자유롭게 했었고 중국의 경우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김정은의 나이 차이도 너무나 그 큰데다가 별로 그 코드도 맞지 않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조금 그 나이가 많고 한 김정남을 만일 그 북한에 무슨 일이 있을 때 결국은 그 북한에서 김정남이 일을 하기를 원한다. 이런 뜻으로 뭐 중국이 김정남을 그동안 그 보호했었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그 있습니다. 이제 결국은 그 요지고미 신문, 일본 신문과의 인터뷰, 그 동생이 당 엘리트에 의해서 꼭두각시일 뿐이다라는 얘기까지 했어요. 그 동생이 듣기에는 정말 그 대단히 그 기분 나쁜 일이 될 테고 그래서 지금 그 살아있는 독살을 된 그 김정남의 아들 김한솔 1995년도에 평양에서 태어났지만 할아버지를 못 만났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이제 김정일이죠. 이 지금 그 아들까지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도 지금 포커스가 많이 가 있고 그리고 이제 김정남과 김정은 사이에 또한 그 아들이 있잖아요. 김정일의 아들 김정철 둘째 아들인데 여자 같다 해서 이제 셋째 아들 김정은에게 나이도 어리지만 결국은 그 승계 수업을 시켰다 하는 김정철은 뭐 2015년도에도 그 에릭 크랩튼의 그 컨설트에서도 모습을 보였는데 이참에 한번 그 김씨 그 가문을 보면은 김일성 주석이 있고 김정숙이 부인이고 그 사이에서 김정일과 김경희를 낳았고 그 김경희의 남편이 장성택인데 장성택이 결국은 이제 그 김정은에 의해서 숙청당했고 김정일이 뭐 부인 내지는 내연여가 여러 명이잖아요. 성혜림. 그래서 이제 성혜림과 사이에서 김정남이 태어났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김영숙 해서 김설송이 있고 세 번째 부인이 고영이죠. 이 고영이가 김정철과 김정은을 낳았고 이제
김정은은 이설주와 결혼을 했고 또 그 뒤에도 또 있었습니다. 김옥이라고 김정일의 여자가 또 있었는데 지금 이제 그 남자로서 남아 있는 사람은 그 첫 번째 그 성혜림과 그 사이에서 낳은 김정남, 독살당한 김정남의 아들 김한철이 있고 김설송 살아 있고 또 김정철 그 살아 있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김한철과 김정철 살아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그 성혜림이 결국은 그 김일성의 그 어떠한 그 윤허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는 뭐 모스크바 같은 데 가서 굉장히 그 외롭게 살고 했었잖아요. 원래 이제 그 김정일보다 성혜림이 5살 연상이고 이런 그 북한의 여러 가지 그 가계도까지 미국 언론도 지금 전부 그 비난이 아니라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이제 지켜봐야지 되는 부분이고 또 그 지금 독살 그 뉴스를 전해드리면서 미국도 만만치 않게 여러 가지로 너무나 그 회오리 바람이 불고 있는데 오늘 그 포린 팔러시를 보면은 이 포린 팔러시의 이 보도를 미국의 이제 트럼프를 지지하는 뭐 구태여 그 편을 가르자면 우파 언론들이 많이 그 보도를 하고 있는데 포린 팔러시가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3주일이 지나고 이제 한 달이 되고 하는 사이에 불과 24일 만에 한 달이 뭐 조금 안 됐군요. 24일 만에 가장 뭐 중요하다고도 할 수 있는 국가안보보좌관이 결국은 사임을 하고 말았는데 뭐 사임한 게 아니라 사실은 오늘 아침에 그 폴 라이언 연방 하원 의장 얘기 들어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그제 말씀드린 여러 가지 그 사건에 의해서 결국은 그를 신임하지 않게 됐고 오바마 행정부에서 그 잘렸던 사람이잖아요. 뭐 쉽게 표현을 하자면 육군에서 정보를 다루다가 평생 민주당이고 그런데 이제 오바마 행정부에서 해고당하고 나서 트럼프를 지지하면서 힐러리를 비난을 하고 그래서 이제 국가안보보좌관까지 기용이 됐는데 결국은 그 러시아와의 문제에 의해서 사임을 하고 말았는데 러시아가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너무나 그 강한 굉장히 그 놀랍고 사람들을 계속 긴장시키는 이 같은 그 정책을 펼치는 것도 조금 그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워싱턴의 기성 기반이 트럼프가 하는 일을 너무 그 마음에 들어하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든 그 트럼프를 그 암살하는 이런 시도가 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트럼프 대통령이 글로벌리스트 엘리트들 비난하고 세계의 질서를 다시 세워야지 된다고 하고 하니까 그 러시아가 좀 코드도 맞고 같이 무엇을 해볼까 하는 생각도 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너무나 그 속도라든가 그 놀라움의 강도가 뭐 경악과 놀라움이라고 할까요? 행정명령 등등에서 세기 때문에 트럼프가 만약에 정말 암살당하면 어떡하는가? 반세계화, 반엘리트, 반기성세대 뭐 이런 것 때문에요. 그리고 오로지 아메리카 퍼스트 민족주의 때문에 해서 러시아가 조금 그 걱정하고 있다 하는 얘기요. 러시아는 그 트럼프와 그 미국과 그 관계 정상화의 기회로도 삼았는데 제재를 좀 없애줄까 하는 그 기회로도 삼았는데 이 제재 문제와 관련돼서 국가안보보좌관이 이제 그 사임을 했기 때문에 트럼프 혁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에볼루션을 하려고 서서히 변화하려고 하던 오바마의 그 변화에 대해서 많이 실망한 사람이 트럼프의 레볼루션이라는 혁명에 많이 그 동조를 하게 됐는데 트럼프의 혁명이 불확실하다는 것을 러시아가 알면서 오히려 그 트럼프와 국제 역할 같은 것도 분담하면서 러시아가 원하는 쪽으로 조금 해볼까 하는 그런 것이 굉장히 그 지금 우려를 하게 된 상황이라고요. 그리고 또 그 러시아로서는 걱정되는 부분도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그 기회주의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갑자기 또 뭐 공화당 정치인과 손을 잡기 위해서 뭐 모스크바에 등을 돌린다던가 이런 가능성도 뭐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니까는요. 그 사이에 이제 러시아로서는 뭐 중국과 이란과의 관계도 그다지 나쁘게 갖고 싶어 하지를 않습니다. 러시아는 그나마 이제 트럼프가 러시아를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트럼프가 이렇게 불안정하다면 러시아로서도 굉장히 나쁜 일이다. 이 트럼프를
보리스 옐친의 초기에 비유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은데요. 좀 충동적이기도 하고 카리스마는 있는 것 같은데 가족들, 그 주변 사람들만 그 믿고 그런 것과 그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러시아 사람들도 유럽 사람 많은 다른 유럽인들과는 달리 트럼프에 호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러시아도 이제 젊은이들이 많고 서구 문물도 뭐 많이 뭐 받아들이고 누리고 하는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러시아가 그 서방 세계 다른 나라와 너무나 그 등을 지고 있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좀 미국과 가까웠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트럼프 암살 가능성 얘기까지도 나오니까 그동안에도 사실은 이 선거 캠페인 기간 동안에도 있었던 얘기고 당선 이후에도 있었던 얘기지만 이제는 그 같은 그 암살이라는 아주 그 위험하고 무서운 단어가 Foreign Policy라는 잡지에까지 등장을 하는 미국도 이처럼 그 위험한 시기입니다. 마이클 플린이라는 국가안보보좌관이 사임한 것은 그저 간단히 정치 뉴스다 하고 보면은 지루할 수도 있지만 이게 이만저만 드라마틱한 것도 아니고 이만저만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마이클 그 플린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 원래 이제 그 민주당에서 뭐 육군 정보국에서 일하다가 여러 가지 그 부하 직원들을 대하는 태도라든가 문제 등등 때문에 뭐 해고가 됐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안보 보좌관으로 임명을 해서 연방 상원의 인준을 받지 않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제 뭐 다른 그 지금 그 강요보다는 일을 조금 일찍 그 준비를 할 수는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행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1월 20일이었죠. 그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선서를 하고 그때부터 일을 시작해야지 되는 것을 이 사람이 그 줌이 그 러시아 대사를 만나서 뭐 여러 가지 뭐 텍스도 그렇고 러시아의 경제 제재에 대해서 지금 행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에 얘기들을 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당연히 위법이죠. 그때는 오바마가 대통령이었고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선서를 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그런 얘기가 며칠 동안 계속 나오자 본인은 안 했다고 하다가 조금씩 뭐 내용들이 나오면 이 사실은 방송에서 이런 말씀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미국에 있는 그 러시아 주재 그 대사관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 주재 그 대사관이라든가 이런 공관 또 그 공관에서 일하는 외교관 공관장들이 뭐 여러 가지 그 도청이 안 되겠어요? 도청이 다 되죠. 미국의 그 여러 가지 그 안보 때문에. 그래서 그런 기록이 다 하나하나 나오면서 내가 만나기는 했는데 그런 얘기를 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다가 또 자료 하나 나오면 결국은 이게 그 부통령이나 그 다른 그 백악관 그 관계자에게도 내가 충분하게 설명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게 충분하게 설명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거짓말한 거죠. 안 만났다. 그런 말 한 적 없다. 했다가 결국은 다 나오고 나서 어제 사임을 했는데 사임을 본인이 그 자연스럽게 한 게 아니라 대통령이 사임 요청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제 그 결국은 보통 그 미국에서 국가안보보좌관이 임명이 되고 나면은 평균 949일을 일한답니다. 그러면 이게 뭐 거의 뭐 3년 정도 되는 건가요? 그런데 3년은 조금 안 되는데 이 사람은 24일 만에 물러났어요. 그리고 이제 또 전에도 문제가 있었던 게 러시아에 가서 뭐 러시아의 국영 TV인 RT 그 TV라든가 이런 곳에서 돈 받고 그 연설도 하고 돈 받고 러시아 일도 해주고 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을 이제 국가안보 그 보좌관으로 임명을 해서 그 12월 달이면은 러시아가 트럼프를 대통령을 만들려고 했다. 힐러리 클린턴이 러시아에게는 굉장히 껄끄러우니까 푸틴의 그 인권 같은 것도 직접 그 러시아에 가서 러시아 국민 앞에서 비판을 하기도 했고 뭐 그런 등등의 그런 일이 있을 때 러시아 대사를 만나서 뭐 오바마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그런 그 대가로 제재한 거 우리 뭐 제재 푸는 이런 방법을 얘기를 했었다고
했다고 하니까 그런 일들을 이것은 법도 위반이고 누가 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오늘 아침에 그 MBC 방송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끝없이 추궁을 하고 있고 더군다나 트럼프 대통령이 You fired 한 법무장관 그 대행이 이미 그 한 달쯤 전에 이 사람이 그 이상하다 이런 여러 가지 앞에 말씀드린 것을 백악관에 다 그 리포트를 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백악관에서는 그 리포트를 받고도 지금 뭐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전혀 몰랐다고 하는데 언제 그 어디까지 모른 것이고 대통령은 그럼 언제 어디까지 또 모른 것이고 왜냐하면은 대통령에게 해고당한 그 법무장관이 해고당할 때는 이민 행정명령 때문에 그랬습니다마는 대통령과 반대되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뭐 법무장관 대행이 그 백악관에 알렸다는데 모르고 있었다는 게 또 말이 되지 않잖아요. 이게 이제 이슈가 될 것이고 민주당이 캐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이제 MBC 방송이 이번 스캔들을 이란 콘트라 이후에 최대 스캔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란 콘트라가 그 레이건 대통령 임기 2기 때 있었던 거잖아요. 1986년도에 이란에 이제 조용히 무기를 팔 수 없도록 법적으로 돼 있는데 이란이 이라크와 전쟁할 때 무기를 비싼 값에 팔아서 왜냐하면 그것이 이제 레바논에 있는 인질을 그 풀어준다는 이런 조건으로요. 무기를 팔고 그 비싸게 판 돈을 가지고 또 뭐 니카라과 반군을 지원하고 이 모든 것이 미국의 그 법의 위반이어서 나중에 레이건 대통령이 아주 그 유명한 말을 했었던 정말 그때 그렇게 뭐 예를 들어 거짓말 비슷한 걸 할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도 할 수 있다면 모르는 일로 하고 싶다라든가 뭐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했었던 그 사건의 그 비유가 될 수 있다 하는 뭐 그 정도까지 지금 그 MBC 방송은 보도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도 그 트럼프 대통령은 아니 지금 그 국가안보보좌관이 뭐 사임을 했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도대체 이런 뭐 백악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이게 어떻게 불법으로 다 새 나가느냐 이게 중요하다. 내가 북한과 그 여러 가지 그 딜을 할 때도 이렇게 다 그 리크돼 나갈 것인가 하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사임한 그 마이클 플린 전 그 국가안보보좌관은 사임 편지에서 편지 읽어보니까 분량의 반 정도는 오늘 그 발렌타인스데이인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사랑의 편지처럼 느껴지기도 할 그런 정도였습니다. 개인적인 내가 이 자리에서 물러나긴 하지만 뭐 충성이라든가 우정 같은 것은 변함이 없고 강한 뭐 리더십을 막 칭송하면서 앞으로도 뭐 최선을 다해서 뭐 할 수 있는 뭐를 하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이클 플린을 사임까지 했는데도 하원의 그 정보위원장 캘리포니아가 지역구인 그런 그 정치인이라든가 또 지금 수석 전략가가 한때 그 CEO로 일했었던 브레이트 바트라는 인터넷 웹사이트라든가 러시아의 정치인들은 그 마이클 플린이 참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워낙 뭐 러시아와 가까웠으니까는요. 그렇지만 이게 이제 메인스트림 특히 워싱턴 포스트가 끝까지 추적을 했고 그래서 드러난 이런 것 그래서 주요 언론 트럼프 대통령과 전쟁을 치르고 있는 플러스 민주당의 승리다라고 보고 있고 블라디미르 푸틴 그 러시아 대통령의 대변인은 이게 무슨 뭐 러시아 일도 아니고 미국 내부의 일이다. 트럼프 행정부 내부의 일이다라고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러시아가 이렇게 러시아와 가까운 마이클 그 플린이 해고된 것이나 마찬가지죠. 경질된 것이나 트럼프 대통령이 뭐 그 언지를 줬다고 하니까는요. 이렇게 그 경질된 것을 러시아로서는 그 좋아할 리가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통령이 책임지고 다시 그 국가안보보좌관을 선정을 하는데 뭐 국방장관은 지금 뭐 민주당에서도 가장 많은 그 지지를 받고 상원 인준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제임스 마티스 고문을 그 트럼프 대통령은 해야지 된다고 하는데 고문하는 것보다 적 포로에게 담배 한 대 주면서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는 게 훨씬 정보 많이 들어온다 하고 얘기하는 제임스 마티스 이제 그 조언 듣고 또 이제 국토안보부 장관이요. 그 존 켈리죠. CIA 국장 그 마이크 그 폼페오 또 그 사위 대통령 자레드 쿠슈너 그리고 이제 빠지지 않는 그 대통령의 수석 전략가
스티븐 배넌의 말을 듣고 이제 부통령이 지금 새로운 사람 이미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세 사람 정도 오르는데 다 이제 그 군 출신이 지금 물망에 오르고 있고요. 이제 그 셜리 그 예이츠 법무장관 대행이 3주일 전에 백악관에 이 마이클 플린이 이상하다 뭐 이런 것을 보고를 했다는 이 부분을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그 민주당이 추적을 할 것이고 청문회 그 한다고 할 테고요. 백악관이 왜 이런 보고서를 3주일 동안이나 받고도 이 사람을 그대로 그 킵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켈리안 그 코너웨이 그 백악관 고문이 오늘 아침에도 답변을 제대로 그 하지 못하고 있더군요. 왜냐하면 화요일까지만 하더라도 마이클 플린을 이 켈리언 코네이가 굉장히 그 방어를 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굉장히 좀 그 어려운 그런 입장이라고 할까요? 그리고는 이제 또 그 공화당이면서 이제는 그 텔레비전 진행을 하고 있는 조 스카보로는 마이클 플린뿐만이 아니라 어제 잠깐 전해드렸었던 캘리포니아 출신의 31살의 정책 그 자문이요. 스티븐 밀러를 굉장히 지금 비난을 하고 있는데 스티븐 밀러가 여러 가지 그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지금까지 많이 관장을 해왔는데 이민 등등을 포함해서요. 요즘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텔레비전에 나오기만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말은 100%다 맞다. 그게 트럼프 대통령은 언제나 100% 그게 이제 언제나라는 always라는 뜻이에요. 무슨 조건 없이 대통령이 다 옳다라고 계속 그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뭐 지난 주말에도 great 인터뷰 너무 잘했어라고 얘기하지만 조 스카보로라는 플로리다주에서 연방 하원 의원까지 하는 그 텔레비전 그 진행자는 이게 바로 뭐 독재로 가는 그 파시스트로 가는 길이다. 스티븐 밀러의 어드바이스를 대통령이 다 그 듣게 된다면 결국은 앞으로 6개월 안에 대통령 그 탄핵이 시작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사이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또 많이 내려갔습니다. 뭐 며칠 전에 잠깐 올라가는 듯한 모습도 보였는데 갤럽이 2월 11일에 조사를 했더니 40%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답변을 했고 55%가 반대한다고 답변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1월 20일에 취임을 해서 이제 그 오바마 대통령의 그 날짜와 비교를 해보면 오바마는 그때 65%가 지지를 했고 21%만 지지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또 트위터에 무슨 뭐 갤럽의 조사를 그 믿느냐라고 할지도 모르지만 그렇지만 뭐 갤럽이라는 여론조사 기구는 구태여 뭐 성향을 따지자면 진보보다는 보수적인 성향에 가깝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으로서는 약간 굉장히 그 어려운 그 위치에 있다고 할까요? 내부에서도 행정명령 하려고 하면은 의견이 엇갈리고 또 국제적인 이슈에 있어서도 굉장히 엇갈리는 데다가 플러스 그 주변 사람들이 전부 정부에 대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문제가 뭐 예를 들어서 아무리 그 언론을 싫어한다 하더라도 사람과 사람 사이이기 때문에 부드러운 그 접근 방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안 되면 뭐든지 다 서로 밉게 보이는 것이고 해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까지 트위터를 통해서 본인이 뭐 모든 일을 다 처리할 수 있는가 그것도 지금 이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고요. 왜 지금 갑자기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가 거의 지금 그 사라진 사람처럼 보이더니 트럼프 대통령과 점심 먹는다고 하네요. But I have absolutely no intention nor any understanding that I'll be asked to be in the administration in the years to come. 행정부에서 뭐 일할 그런 뜻은 없고 그런 뭐 어떤 제안을 받은 것도 없다고는 하지만 이 바쁜 그 사이에 사위의 말을 들어서 저 멀리 그 내쳤던 그의 그 주변 사람까지 다 함께 쫓아낸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인수위원회에서 그랬던 크리스 크리스티 주지사를 처음에는 인수위원회 그 공동위원장까지 했지만요. 그 사람을 왜 지금 다시 불러서 점심을 먹는가? 뭐 이것들도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그만큼 굉장히 아직까지는 어선하다고 할까요? 어느 행정부나 처음에 들어오면은 다 어선한 면이 있죠. 자리를 잡으려
바꾸려면은 뭐 그 똑같은 물건을 가지고 다른 집으로 이사 가도 정리하려면 작은 집의 규모도 몇 달이 걸리는데 한 번도 그 정치 경험이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주변 참모들도 마찬가지로 경험이 없는 사람들과 함께 일을 꾸려나가는데 시끄럽지 않다는 게 말이 되지 않죠. 그러나 이제 한 가지는 언론과 사이가 너무 나쁘기 때문에 대통령이 아무리 뭐 2천만 명 넘는 그 트위터에 그 팔로워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 계속될 수도 없는 것이고 주류 언론을 아무리 그 무시를 하더라도 주류 언론이 뭐 예를 들어 100년 뭐 50년 이상 그 이 경쟁에서 살아남은 언론이 완전히 그 가짜 뉴스만 가지고 형편없는 퀄리티로 살아남았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거죠. 지금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로 굉장히 힘들다는 입장을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한 번, 두 번일 때까지는 그럴 수도 있다 싶지만 대통령의 딸 이방카 트럼프도 그 신중하지는 않다는 것이 계속 드러나거든요. 이게 이제 그 트럼프가 가장 신뢰하는 주변 사람들이 신중하지 않다 할 때 대통령에게 플러스가 될 수 없는 것인데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지금 그 워싱턴에서는 한편에서는 텔레비전 뉴스들은 카메라가 이제 백악관 브리핑룸 쪽을 비춰주고 있고 또 다른 쪽에서는 네 캘리포니아 주의 그 하원 의원이니까 한번 얘기 들어볼까요? 아담 쉐프. 결국은 지금 a national security advisor who would lie to them and to the American people through the vice president. This obviously begs a lot of questions about whether those conversations between Flynn and the Russian ambassador were sanctioned by the president. 네, 그 미국의 그 안보를 지키는데 그 큰 역할을 하는 국가안보보좌관이 과연 그 러시아가 다른 나라를 침공해서 미국이 준 그 경제 제재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그것도 법적으로 얘기를 하고 해야지 될 그런 그 시기도 아니었고 하는 때 그리고는 이제 백악관은 여러 가지를 뭔가를 그 밝혀야지 될 게 많이 있다고 지금 민주당 그 정치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뜻이죠. 이것을 그 조사를 해야지 되겠다. 그러니까 아마 MBC 방송에 여러 그 기자들이 의회 출입 기자들이 뭐 여러 의원들과 접촉을 해서 이란 콘트라 사건 이후에 최대의 스캔들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그냥 끝날 것 같진 않고 그래서 이제 그 션 스파이스 백악관 그 대변인이 무슨 말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사람들이 지금 그 카메라를 가져다 대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사이에 뭐 미국 그 경제 얘기부터 좀 한번 전해드리자면은 홀세일 인플레이션이 지금 4년 사이에 최고입니다. 한 달 증가율로는요. 오늘 아침에 그 노동부가 발표를 했는데 0.6% 상품값 인덱스인데 이제 파는 사람 입장에서예요. 그래서 0.6%가 올라가서 2012년 9월 그 당시에 이제 0.3% 올라간 것 빼고 가장 큰 폭으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음식, 에너지값 그 한 달 사이에 0.4%가 올라가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미국 통화 정책에 있어서 이자율 인상이 그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이달 초에는 그대로 뒀었는데 그 점 전해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 딜 여러 가지 그 무역 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뭐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예를 들어서 TPP를 지금 무효화를 시켰지만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같은 것이 만약에 그대로 그 체결이 됐었다면은 그랬다면은 미국 농부들에게는 한 20%가 그 플러스가 된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제 미국이 자꾸만 그 아메리칸 포레스트 자국 그 보호주의를 얘기를 하고 있지만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58%를 해외에 팔거든요, 미국이. 원자재도 미국이 얼마나 많은 나라예요. 뭐 49% 여러 가지 이제 다국적 그런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는 것이 에너지도 43% 그런 것을 통해서 팔고 있고 농업만 하더라도 뭐 돼지라든가 콩 뭐 그리고 이제 그 그냥 먹는 그 블랙콩이 아니라 트리의 그 콩이요. 땅콩 이런 것들도 72% 미국에서 이제 그 추수를 하고 나면은 수출하는 게 72%예요. 그리고 쌀, 콩,
밀도 거의 반은 그 수출을 하고 뭐 미국의 옥수수 수출은 너무나 유명하고요. 그래서 2015년에도 농업 분야에서 195억 달러 흑자가 있었는데 뭐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양상치, 포도, 나파밸리 얼마나 그 포도 수출 많이 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뭐 네브라스카, 인디아나, 뭐 텍사스, 그리고 이제 공화당주인 알칸소, 루이지아나, 미주리 이런 곳 다 그 쌀 많이 그 나고 그 재배하고 수출하고 하는 곳인데 이런 것들 농부들이 지금 너무 이 트럼프 그 대통령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걱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다른 나라 물건에 뭐 관세 물린다 하면은 그 나라에서는 가만히 있겠어요. 지금 처음이기 때문에 어떠한 그 강한 발언을 하면은 아, 네네 하고 뭐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와서 네네 하고는 뭐 좀 드릴게요. 하지만 계속될 수는 없는 거죠. 거래기 때문에 거래는 끝까지 나도 이득이 있고 그러면 지금까지는 미국이 다 무조건 손해보는 그런 거래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고요. 경제적으로 그런 것들이 굉장히 그 걱정이 되고 특히 그 멕시코와는 이민 문제뿐만이 아니라 서로 뭐 채소 여러 가지 농산물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민 그 행정명령 또 벽을 세운다 하는 것들이 사람들에게 그 걱정이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버지니아주의 판사도 시애틀의 그 연방 판사처럼 대통령의 그 행정명령이요 여행 금지 이런 것을 금지해라 그 뭐 행정명령 지키지 말아라 하는 그런 판결을 내렸고요. 이미 뭐 중지가 됐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어서 자세히 전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도 점차 여러 가지를 이제 배우고 느껴가겠죠. 그래서 어제 그 캐나다의 그 저스틴 그 트루도 총리와 만나서는 뭐 서로 다른 의견도 무역에 있어서 나프타에 대해서 다시 그 조절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그러나 이제 여성 비즈니스 워먼들을 캐나다에서 온 사람 또 미국에서 온 사람 하면서 여러 가지 뭐 기간 산업이라든가 이런 그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 그 자리에 그리고 또 뭐 캐나다와 미국과의 국경도 안전하지 않다. 또 이런 그 좀 위험할 수도 있는 발언도 트럼프 대통령이 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여성 어제 그 정상회담 자리를 보니까 테이블에 쭉 그 캐나다에서 온 그 여성 비즈니스 오너들 또 미국에서 일하는 그 비즈니스 오너들이 앉아 있고 그리고 뭐 여자 하면은 누가 빠지겠어요? 안 빠지겠죠? 그 이방카 트럼프가 그 자리에도 있었는데 이방카 트럼프가 중요한 고비고비마다 꼭 그 등장을 합니다. 지난번에 그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 전에 그 뉴욕에 있는 트럼프 타워에 왔었을 때도 이방카 트럼프가 그 자리에 있었고 어제도 마찬가지였어요. 왜냐하면 이방카 트럼프 자체도 여자 결국은 그 상공인이잖아요. 사업을 크게 하는 이제 그 옷도 팔고 뭐 여러 가지 뭐 신발도 많이 팔고 액세서리도 팔고 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은 뭐 그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맡겨놓고 백악관의 웨스트윙에 자신의 오피스를 갖고 있습니다만 어제 그 자리에 그 이방카 트럼프도 참석을 했고 그런데 문제는요. 저는 이런 사진은 처음 봤어요. 아무리 그 백악관에서 그 사적으로는 그럴 수 있다 하되 어린 자녀를 가진 사람이면 당연히 그러겠죠. 그 아버지의 집무실에 가서 집무실 책상에도 앉고 생각나네요.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그 귀여운 아들 사진 그런 것은 이제 또 나중에 그 이제 있을 수도 있는데 공개될 수도 있는데 어제는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 그 총리와 처음으로 얼굴을 만나서 뭐 말하자면 정상회담도 했고 기자회견도 공동기자회견도 오늘의 미국이 끝난 다음에 함께 했고 했는데 그 끝나고 나서 사진을 찍었는데요. 대통령의 집무실에 대통령 집무 책상에 이방카 트럼프가 앉아 있습니다. 앉아서 활짝 웃고 있고 아버지가 이방카 트럼프의 오른쪽에 서 있고 그리고 이제 캐나다 총리가 왼쪽에 서 있어요. 이 사진을 딱 찍어서 이게 누가 배포를 한 게 아니라 이방카 트럼프 자신이 이 트위터에 올려버린 거예요. 이 사진을 올리면서 어제 이 미팅이 굉장히 그 여성에 관한 중요한 대화였다. 뭐 자기 홍보하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비난이 더 많았습니다. 이 트위터에 달려 있는 것을 보면은 아무도 이방카 너를 대통령으로 뽑지 않았어 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요. 그러나
모든 여성의 롤 모델이다, 이방카가.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한 사람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리고 뭐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 때뿐만이 아니라 오바마 대통령 때도 대통령의 집무실에서 전화 받는 그런 그 흑인 그 소년이 앉아 있었던 것이 있기는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백악관을 방문했던 부활절에요. 그 이스터 에그롤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 왔었던 흑인 소년이 이렇게 대통령 집무실에 그 의자에 앉아서 전화 받는 사진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런 사진들이 그 대통령이 좀 권위가 없고 또 권위가 없다는 게 아니라 권위 같은 것을 내세우지 않고 그 어린 아이를 굉장히 그 중요하게 취급한다, 이런 식으로 비춰졌는데, 어제의 그 이방카 트럼프의 경우는 나이가 지금 뭐 5살, 10살도 아니고 아버지의 30살이 넘어서 아이가 3명이나 있는 아이 엄마가, 그것도 아버지를 예, 그 자문 같은 것을 하면서 뭐 경솔한 사진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느낌은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 어제 그 캐나다 총리와 그 정상회담을 하면서 오늘 한국 언론, 특히 텔레비전 보도를 보면은 전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뭐 강경책도 쓸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 오바마 행정부의 8년 인내와는 북한에 대해서 다른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얘기했는데, 약간 저는 과장된 면이 있다고 전해드립니다. 제가 미국에서 적어도 미국 뉴스를 뭐 25년 이상 하면서 얼마나 많이 그 정상회담 그 기자회견을 처음부터 끝까지 봤겠어요. 그런데 어제 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 말은 5초도 되지 않고, 그게 어떤 말을 하다가 나왔냐면, 자발적으로 한 말이 아니라 어떤 기자가 지금 그 미국의 안팎으로 가장 큰 그 도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처음에, 왜냐하면 주말에 이제 제일 떠오르는 게 그런 것 아니겠어요. 주말에 북한이 새로운 형태의 그 핵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북한도 아주 그 큰 그 위협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크게 뭐 정리가 됐고, 북한을 뭐 선제 공격을 할 수도 있다는 식까지 해석을 하는데, 그런 뜻까지 다 담아서 어제 한 얘기는 아닌 것 같다는 게 이제 제가 미국에서 그 미국 뉴스를 하면서 본 그 시각이었다고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오늘이 발렌타인스데이네요. 듣고 계십니다. 혹시 오늘의 미국을 들으시면서 광고에서 발렌타인 관련 그 홍보가 있었던가요? 모든 홍보나 광고나 이벤트 같은 것은 사용하는 사람이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아주 좋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그 상업적으로 이용을 당할 수도 있고, 그런데 오늘 발렌타인스데이인데 파키스탄의 경우는 미국과 그 대다수 사람들이 믿고 있는 종교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발렌타인스데이를 불법으로 어제 그 발렌타인스데이 하루 전날 최고 법원이 금지시켰답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장소에서 페스티벌을 한다든가 장식을 한다든가 언론도 할러데이 프로모션을 하지 못하도록 즉각 이제 효력을 발휘하도록 했는데, 그 대신에 이제 작은 가게라든가 식당 측에서 하는 것은 그대로 뒀답니다. 이게 시민들의 청원서에 따라서 그런 것인데, 너무나 그 서구적인 이런 그 발렌타인스데이의 홍보가 다 왜 그 뭐 옷 벗고 사랑을 퍼뜨려야지 되는가, 초콜릿을 파는데 사람들의 그런 불만이 있었대요. 그리고 파키스탄의 대통령도 지난해에 발렌타인스데이는에 대해서 나쁜 생각을 얘기를 했고요. 심지어 하긴 사우디아라비아나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발렌타인스데이를 지키면은 뭐 벌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미국의 그 회사 버거킹은 이스라엘에서 이런 것들이 통용이 되는가 보죠. 그 분위기가 18살 이상 되는 사람에게 발렌타인데이에 해피밀을 파는데, 그 해피밀은 아주 그 로맨틱한 그 어덜트 토이가 들어있답니다. 2개의 와퍼와 2개의 프렌치 프라이즈, 2병의 맥주와 함께 저녁 6시 그 넘어서 판다는데, 어덜트 토이를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발렌타인스데이라고 판다는데, 제가 그 비디오도 있는데 별로 보고 싶은 생각 안 들어요.